네,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김찬엽 부원장입니다. 네, 이번 설명의 주제는 고교학점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변화가 어떤 영향이 끼치고 변화가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주제로는 고교학점제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예고의 예고, 그리고 앞으로의 입시 전략입니다. 자,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거를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거는 현 중1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될 새로운 제도로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동일한 과목을 공부하는 현 교육체계에서 탈피하여 대학생처럼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주는 그런 취지로 시행을 하고, 선진국의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위해서 시행을 한다라고 교육부에서는 일단 문서로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 이제 공무원들이 쓰는 문서는 저희가 알아듣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한번 저희 방식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무슨 말이냐면 고1 때는 전체 선택 과목, 선택이 아니라 전체 필수 공통 과목으로 수업을 하겠다. 강제로 지정해서 지정된 과목을 수업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2학년, 3학년 때는 정말 자유롭게 대학교 학점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시간표 신청을 하고 선택을 해서 선택 과목으로 수업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이수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평가를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A, B, C, D, E, I 이렇게 등급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40점 미만은 I라고 해서 학점 이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F 맞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이제 학점을 취득 누적해서 졸업하는 제도. 그래서 이제 3년간 192학점을 들어야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점이라는 얘기가 새로 나왔으니까 지금 고등학생들은 시수, 수학 1이 몇 4시수다, 공통 수학이 5시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의 시수는 50분 수업을 17번 하면은 1시수가 돼서, 그래서 일주일에 수학이 3번 있다. 그럼 그게 이제 한 학기 동안 진행이 되면 3시수,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데,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50분 수업을 16번 하면 1학점으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수학을 일주일에 3번 들으면 3학점,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들은 240수를 3년간 이수를 해야 되고, 고교학점제 이후에는 3년간 192학점만 취득하면 되는 약간의 학점 부담, 수업 부담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미이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이수 때문에 192학점을 채우지 못한다면 졸업할 수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가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거 대학교에서 하는 건데 그게 고등학교도 적용이 되냐? 현실적으로 모든 선택 과목을 진짜 우리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걱정을 당연히 하시게 될 거고, 근데 문제는 이 걱정이 저희가 이제 지금 고등학생들도 선택 과목을 어느 정도 선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랑 조금 다른, 어떤 점이 다른지는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지금 고등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그거를 하겠다고 할 때도 똑같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진짜로 할 수 있냐? 현재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서울, 강남, 분당 이런 좀 교육열이 높은 학군에서는 할 수 있는데, 진짜 시골에서는 학교가 하나밖에 없다거나 학생 한 학년에 한 학급밖에 없다거나 그런 되게 소규모 학교 이런 데서는 진짜 진행할 수 있겠냐라는 걱정을 했고, 그런 걱정 실제로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랑 상관없이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번 학점제도 당연히 고교학점제도 똑같은 의문이 듭니다. 진짜 이거 할 수 있냐? 지금처럼 선택 과목 지금도 힘들어 할 수 있는데 진짜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거 다 선택해서 들을 수 있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과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문제도 생기고, 선생님들이 한 분이 되게 여러 과목을 가르치셔야 되고 선생님들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학생 수도 사실 문제가 생깁니다. 학생들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게다가 이제 다양하게 과목을 선택을 하면 한 과목에 몇 명 듣지 않겠죠?
그런 과목들을 과연 열어줄 것인가 학교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일단은 대안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했냐 교육부에서는. 그래서 한 학교에 너무 적은 학생이 신청한다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모자라서 수업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뭐 세 학교, 네 학교 묶어서 이 학교 학생들이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수업, 그럼 이제 자기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가서 들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시골은 진짜 좀 촌으로 들어가면은 학교가 없잖아요. 묶을 학교가 없잖아요. 그 학교 세 개를 묶었더니 1시간 거리 막 이래버리면 못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예 더 대도시로 넘어가서 학교가 아닌 다른 위탁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듣게 하거나 예를 들면 뭐 대학교 영재반 어렸을 때 가는 그런 것처럼 뭐 어느 대학교에 모여서 수업을 한다거나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너무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대안을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과연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될 것인가. 그럼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내가 수업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수업 신청을 해야 되지, 이제. 수업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학교 없는 수업, 저 다른 학교 가서 들을게요. 다른 학교 가서 들을게요를 막 여러 개를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업 듣다가 딴 데 갔다가, 다시 와서 수업 듣고 또 딴 데 갔다가, 이런 걸 이제 과연 학교에서 허락을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안 열리는 거가 있을 때, 그래도 뭐 다른 학교 가서 듣거나 뭐 이런 거 가능은 한데, 그냥 우리 학교에 있는 거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좀 제한을 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진짜 완전 자유롭게 선택을 하게 해줄 것인지 뭐 아직 이런 것들은 실제 시행이 돼봐야 알겠지만 일단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 번에 바꾸는 건 힘들기 때문에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부터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학점제로 바뀌어서 고교학점제를 진행하고 있고 2022년부터는 특성화고들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 고등학교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를 지정을 해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을 해서 현재 지금 전국에 106개 학교 정도가 실제로 학생들이 진짜 과목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시점이랑 맞물려서 교육과정도 바뀌거든요. 과목이 다 바뀌고 선택 과목도 다 바뀌는데 일단은 연구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과목을 가지고 일단은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역에 한 학교만 딱 정해져 있거나 뭐 그런 식이라서 실제로 뭐 다른 학교끼리 모여서 듣는다던가 뭐 위탁기관에서 듣는 그런 것들은 지금은 불가능하겠죠. 뭐 메인이 아니라 몇몇 학교만 딱 지정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분당 일반고 가이드 이런 걸 들으셔서 분당에 18개 고등학교가 있는 건 아실 텐데 신기하게도 그 모든 학교가 다 선도학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뭔가 고교학점제가 선택 과목을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지금도 선택 과목 체제잖아요. 어쨌든 다른 것들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차이가 있진 않을 거다. 지금도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비슷하게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방금 교육과정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2015 교육과정입니다. 2015 교육과정으로 2015년에 교육과정을 바꿀 거다라고 발표를 해서 2018년도에 입학한 고1 학생들부터 새로운 교과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2022 교육과정이 이제 지금 연구 중이거든요. 열심히 뭐 교과서 바꿀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거에 의해서 바뀐 교과서 그걸로는 2025년 이제 딱 고교학점제랑 정확히 딱 같은 시기에 교과서가 바뀌면서 선택 과목도 바뀌고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중학교에서도 당연히 변화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중학교는 자유학년제 1학년 때 시험 안 보고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죠. 그게 이제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좀 약간의 권한이 있는 것 같아요. 대구 같은 경우는 자유학년제가 아니라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데 1학년 때 시험을 봅니다. 대구는. 그래서 1학년 1학기 시험을 보고 대신 1학년 2학기는 시험을 안 보고 우리 학생들 다 3학년 2학기 되면은 중학교 공부 안 하고 다 고등학교 준비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3학년 2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실시하는 그런 식으로 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꿨더라고요. 저는 되게 그게 수학 입장만 봤을 때는 다른 과목은 사실 잘 모르겠고 중학교 수학을 쭉 생각을 해봤을 때 1-1 진짜 어렵고 모든 수학의 기초가 되면서 힘들어하는데 시험도 안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3학년 2학기는 애들 공부도 안 하고 내용적으로 물론 이제 수학 1이랑 연결돼서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덜 중요하고 이런데 1학년 1학기는 시험을 안 보고 3학년 2학기는 시험을 보고 좀 그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구에서 먼저 그렇게 바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잘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른 교육청들도 뭐 따라서 바꿀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고교학점제를 진행하게 되면은 자기가 과목을 선택해야 되니까 자기 진로를 좀 탐구하고 내가 뭘 좋아하지, 무슨 대학을 가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할 시간이 좀 필요한데, 고1 때 물론 그런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긴 하지만 3학년 2학기 때 주어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건 좀 경기도에서도 좀 빨리 배워왔으면 좋겠는 그런 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교학점제가 뭐 어쨌든 대학교에서 학점제 그거를 따와서 만든 건데 대학교와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점은 일단 학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시간표를 학생들이 신청을 직접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학교처럼 이동식 수업을 하겠죠. 이 수업은 이 과목은 어디에서 진행을 한다. 그럼 알아서 이제 책 들고 옮겨 다니겠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1학년은 필수 과목이 있다 그랬잖아요. 대학교도 당연히 1학년 때 전공마다 필수 과목이 있기 때문에 필수 과목 플러스 선택 과목 체제라는 것, 그리고 F, I, 미수 된다는 그 학점이 존재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공통점인데 당연히 모든 게 똑같진 않고 다른 것들이 있는데 대학교는 학점이 상대평가죠. A를 다 받을 수 없는 뭐 30%, 최대 30%까지. 그리고 학점만 채우면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는 알아서 재수강을 하면 되고, 그리고 모든 학교에 모든 과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 뭐 서울대는 1월 1문학과가 없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학교에 없는 과목은 들을 수 없죠. 근데 고교학점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 없는 과목을 들으려면 들을 수 있게 해줄 것 같은 뭐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수, I가 뜨면 대학교는 성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알아서 재수강을 하든지 뭘 해서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그렇진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강제로 학생들한테 방학 때 불러서 복층 수업을 시킨다거나 뭐 따로 학교 끝나고 방과후로 시킨다거나 해서 사실 이제 고교학점제 I를 준다는 게 학생들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너희 졸업하지 말고 공부 더해 이런 의도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해서 학교에서 좀 그런 걸 강제로 시킬 거다. 그 다음에 학년별로 최소 학점을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192학점이니까 나 2년 만에 빨리 듣고 조기 졸업을 하겠다. 그런 거는 이제 불가능하고 3학년까지 다니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학점제를 대학교에서 따왔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럼 지금도 분명히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도랑은 어떤 차이가 있냐? 뭐 과목을 선택한다. 그다음에 뭐 필수 과목,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다 똑같은데 지금은 학교에서 뭐 어제 일반고 가이드 보셨으면 알 것 같은데 학교마다 편제표라는 게 있어서 이거 중에서 한 개를 골라서 들어라. 뭐뭐뭐뭐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좀 약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여기 안에서만 골라라라고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의 수능 체계 때문에 그 하라고 준 범위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다 정해져 있죠. 뭐 물리할래, 화학할래 뭐 이 정도를 고르는 거지 물리, 화학 다 안 하고 다른 거 할래요. 이런 거는 좀 선택을 못 하죠. 그래서 지금은 제한된 범위에서 좀 깔아주고 거기에서는 고를 수 있게 해준다. 약간 이런 정도. 그런 정도이고 그 다음에 지금의 평가 제도는 일반 선택 과목은 다 등급제. 등수 나오고 1, 2, 3, 4, 5, 6, 7, 8, 9등급이 나눠져 있고 진로 선택 과목에 한해서만 절대평가, A, B, C로 평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정말로 일단 형식상으로는 정말로 알아서 다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안 열리는 과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진짜 현실로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진짜 자유로운 선택 과목이고 그리고 1학년 때는 필수 과목을 다 듣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만 등수가 나옵니다. 등급이. 나머지 모든 2, 3학년 모든 과목은 다 A, B, C, D, E, I 이렇게 해서 다 등급제, 다 절대평가, 전부 다 지금의 중학교와 같은 시스템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2, 3학년 과정은. 그러면 그 평가 기준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 사실 이제 중등에서 중학교 때 A 맞으면 고등학교 때 1등급은 맞나요? 뭐 중학교 때 A 맞으면 30% 정도, 30-40%가 A를 맞으면은 그거 고등학교면 4등급 나온다, 5등급 나온다, 뭐 이런 이제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중학교 때 A를 가지고 학생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건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 대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선발을 해봅시다. 학생이 1학년 때는 뭐 등급이 어느 정도 알아서 있겠죠. 근데 2학년 때, 3학년 때 성적들이 다 A가 나왔어요. 잘하는 학생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평가가 되면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문제를 쉽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 진로 선택 과목들 선택하는 것만 해도 이미 어느 정도 깔아주고
좀 A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일부러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막 B, C 막 깔아가지고 대학 가는데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는 걸 학교에서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뭐 어렵게 내려고 해도 기본 점수를 깔아주고 내거나 아니면 그냥 쉽게 내거나. 그래서 대학교 입장에서 그게 평가가 안 됩니다. 대학교 입장에서는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A, B, C, D 이걸로는 물론 이제 A, B 이런 거 구분은 되겠죠. 그게 이제 상위권과 중위권은 구분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입시에서 중요한 건 최상위권들을 어떻게 줄 세우냐.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갈 수 있냐. 의대를 못 가고 서울대를 갈 수 있냐. 서울대를 못 가고 연고대를 가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서열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 최상위권을 줄 세우는 거. 뭐 더 심하면 의대에서는 뭐 지방의대를 가냐. 서울권 의대를 가냐. 뭐 서울대를 가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줄 세우기를 최상위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A일 거거든요. 올 A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에서는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방법입니다. 제목을 예고의 예고로 깔았습니다. 사실 저의 개인적인 취미, 뭐 게임이나 뭐 연예인들, 아이돌들 이런 거 보는 것들에서는 사실 되게 익숙한 말이거든요. 컴백 트레일러, 뭐 언제 컴백을 할 것이다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언제 컴백 예고를 할 것이다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쭉 일주일간 뭐 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원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드라마들도 다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나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드라마들도 이때부터 언제부터 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때 예고편을 공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좀 떡밥을 미리 던져놓는 이런 식으로 하길래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고교학점제는 사실 예고의 예고편인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를 가서 결국에 하고 싶은 건 대학 가고 싶은 거잖아.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은 거. 대학교가 어떻게 학생을 뽑을 것인가? 그건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2024년에 대기업에서 발표를 할 거고 대학별로는 2025년에 발표를 할 겁니다. 고교학점제 자체가 시행이 되는 건 뭐 시행이 될 것 같아요. 뭐 정부가 바뀌든 말든 어떻게 되든 이거는 갑작스레 진행된 게 아니라 되게 길게 준비를 해온 거거든요. 교육계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바뀐 지금 체제가 선택 과목으로 체제가 고교학점제를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되게 길게 진행된 거라서 이거는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대학 측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모든 게 다 바뀌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번에 바뀐 제도, 그러니까 6년 전에 바뀌었던 제도, 그거에 의해서 문이과 통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택 과목을 쫙 깔면서 뭐 사탐 하나, 바탐 하나 할 수도 있고, 뭐 문과가 확통의 바탐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 반응이 되게 안 좋았어요. 선택 과목을 깔았는데 어차피 문과는 확통 사탐을 할 거고 사탐 과탐 하는 학생들이 없었거든요. 어차피 이과는 미적 또는 기하의 과탐을 할 거다. 이 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애들한테 문이과 통합이라고 말은 했지만 아무 의미 없지 않냐? 라고 작년 수능을 보기 전까지는 다 그런 평가를 했어요. 이거 뭐 의미도 없는 제도다. 근데 대학에서 무슨 일을 했냐? 그러니까 지원 자격을 없앴어요. 모두가 다 지원할 수 있다. 문과 쪽에서도 뭐 꼭 사탐 안 해도 된다. 아무거나 선택해도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이과 쪽에서는 과탐해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한을 계속 걸어놨는데 문과 쪽 과에서는 아무거나 해도 지원할 수 있어. 이렇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3월 말에 설명을 했던 거라서 그거는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그 설명에 유튜브에 올라온 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무슨 변화가 생겼냐면 뭐 기사로 보셨을 말들은 뭐 이과의 문과 침공, 뭐 문과생 자리 없다, 뭐 다 뺏겼다, 이과생들이 다 들어온다. 실제로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이과생이 한 50%는 들어왔고요, 문과에. 다른 학교들은 더 많이 들어왔어요. 뭐 외대 같은 문과만 있죠. 그런 데는 진짜 적긴 한데 그거 말고 다른 학교들은 진짜 한 50% 이상들이 이과생들이 미적 기하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다 문과를 갔어요. 이제 뭐 대학 간판을 올려서 복수 전공을 하겠다, 뭐 아니면 간판만 달아놓고 재수를 하겠다, 반수를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제도가 그런 식으로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별로 중요한데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이거 하나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 뭐가 더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2024년에 나올 수능 개편안 그게 나오면서 그리고 2025년에 대학교들이 어떻게 학생을 뽑겠다. 그게 나와야 저희가 태도를 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능은 바뀔 것이냐?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일단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과목이 바뀌니까. 교과목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있는 대로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국어. 공통국어 당연히 뭐 1학년 때 하고, 지금 수능 체제는 공통과목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가지고 수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독서, 문학,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전문 중에서 선택을 하는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 과목을 한번 이제 좀 작아서 안 보실 텐데 PPT로 따로 이제 유인물로 보시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전문, 문학, 뭐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직무 의사소통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능이 바뀌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럼 이제 수능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아직 안 정해졌죠. 근데 이제 후보군 정도는 여러 개 나왔거든요. 3개 정도. 뭐 일반 선택만 수능을 보겠다. 아니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해서 수능을 보겠다. 뭐 서술형으로 보겠다. 뭐 절대평가로 보겠다. 뭐 2번 보겠다. 등등등 되게 많은 이야기가 후보군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직 안 정해졌죠. 정하려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과목이 다 바뀌기 때문에 일단 바뀔 것이고, 일단 다른 과목, 일단 뭐 제가 잘 아는 수학과 과학을 좀 보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공통 과목은 공통수학 1, 2, 수학 상하가 저렇게 바뀌었고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거의. 그다음에 일반 선택의 대수, 미적분일, 확률과 통계. 얘도 대수가 그러니까 낯선 이름이긴 한데 수학 1, 지금의 수학 1이랑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수학 1, 지금은 수학 1, 수학 2인데 뭔가 둘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지만 둘이 연결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름을 다시 바꾼 것 같아요, 이름을. 그래서 대수, 미적분일, 이 미적분일이 지금의 수학2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확률과 통계. 그리고 진로 선택에는 미적분2, 기하,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무 수학. 직무 수학은 직업계, 그러니까 특성화고들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공지능 수학은 일단 관심은 가는데 이게 수능을 볼 과목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들고, 경제 수학도 수능 볼 과목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험을 어떻게 볼지는 개편안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 사탐도 좀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탐이 지금 9과목을 시험을 보는데 그 9과목이 다 진로 선택으로 많이 빠졌어요. 뭐 한국지리 진로 선택으로 빠졌고, 세계지리는 일반 선택, 그다음에 동아시아사 진로 선택, 세계사 일반 선택, 사회문화 일반 선택, 그다음에 생활과 윤리, 이름이 바뀌었는데 인문학과 윤리일까요? 그래서 진로 선택으로 빠져. 이런 식으로 과목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대체 탐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과탐, 물원, 물투, 화원화투 이런 식으로 원투 과목이었는데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으로 합쳤고, 진로 선택의 8과목으로 되는 게 사실 물리2를 2과목으로, 화학2를 2과목으로 다 2과목씩으로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어떻게 볼지는 일단 과목은 100%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볼지 정해지는 걸 발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일반 선택을 볼지, 진로 선택까지 볼지. 그 다음에 서술형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능에 서술형을 본다. 지금은 이제 객관식과 단답형까지는 보죠. 단답형까지는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도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래도 답이 틀린 것 같다, 문제가 잘못된 것 같다. 수학은 없는데 다른 과목은 이의제기가 들어오고, 실제로 이번에 생명과학 2 20번이었나요? 20번이었나? 아무튼 문제가 오류가 있었죠. 그래서 바뀌었는데 객관식이고 단답형인데도 이의제기가 들어옵니다. 서술형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가 100점 만점에 99점을 받아서 서울대들을 못 가고 연대의대를 가야 된대요. 좋은 일이죠, 물론. 근데 좋은 일인데 이의제기를 안 하고 싶을까요? 왜 1점을 깎였는지, 99점과 98점 납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서술형이 되면 진짜 이의제기하느라 끝이 없을 거예요. 뭐 중상위권, 상위권, 최상위권까지는 구분이 될 텐데 그 최상위권 사이에서 그 1점으로 갈리는 그거를 대체 누가 평가했고 나를 납득시켜라 라는 걸로 서술형이 되면 일단 전체 줄 세우기가 아마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예전 본고사 시절로 돌아가면 그냥 그 지원한 학생들에서 보는 거고 그 학교한테 믿고 맡기는 거니까 뭐 알아서 뽑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전국의 학생들을 줄 세우는데 내가 쟤보다 왜 점수가 1점이 낮아, 이거를 이해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서술형이 아니면 절대평가제로 바꾼다. 지금 영어랑 한국사가 절대평가제로 점수 이상 맞으면 그냥 등급 1등급 나오죠. 그래서 영어가 어떻게 됐죠? 100점을 맞으나 90점을 맞으나 모두 1등급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 안 하죠. 물론 이것도 설명해서 말씀드린 건데 찾아보면 알겠지만 영어를 정시 때는 공부를 안 하는 게 맞아요. 공부의 우선순위가 꼴등이에요, 영어가. 수시 때는 최저학점, 최저 등급제 맞춰야 되는 거 1등이에요. 영어가 제일 맞추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절대평가제로 바꾸겠다는 이야기는 영어, 한국사처럼 모든 과목을 시행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90점과 100점이 구분이 안 되겠죠.
그럼 대학들은 또 줄을 못 세웁니다. 같은 1등급이 90점과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또 줄을 못 세워요. 근데 아까 내신 등급 낼 때, 교과 낼 때 1학년만 또 등급이 있고 2학년부터 또 다 A, B, C라 그랬죠. 학생이 내신도 올 A고 수능도 올 1등급이에요. 얘 잘하는 애일까요? 그것도 줄을 못 세요. 그러니까 대학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대학은 당연히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은 게 맞거든요. 좋은 학생, 우리 학교에 참 좋은 학생이 왔으면 좋겠다.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그래서 절대평가를 하면 일단 내신도 못 뽑고 수능으로도 못 뽑아요. 그럼 뭘로 뽑아야 되냐? 학종으로 뽑아야 돼요. 지금 학종으로 뽑는 것처럼 학생이 어떻게 고등학생활을 해왔는지 이런 걸로 뽑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논술, 아니면은 뭐 본고사? 뭐 이런 걸로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평가를 되면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섞은 거거든요. 한 번은 절대평가제로 등급제로 보고, 그러니까 등급제도 같이? 절대평가로 1등급 이런 식으로 보고 1, 2, 3, 4를 90점만 넘으면 되게. 한 번은 지금이랑 똑같이 상대평가로 보겠다. 1, 2, 3, 4, 5, 6, 7, 8, 9등급제로. 수능을 2번 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94년 수능 첫 수능 때. 딱 한 번 보고 한 번밖에 없었다는 이유는 망했다는 이야기죠. 네, 기숙사 수능 첫 수능과 두 번째 수능의 난이도 조절 실패 때문에 망했습니다. 될까요? 저도 이거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능은 대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개편안을 여러 개를 내놨는데 개편안마다 사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학종으로 뽑으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입시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죠. 저는 정시로 갔고 저 때는 수시가 별로 없었습니다. 수시가 막 생기기 시작한 그때라서 당연히 정시로 가는 거밖에 몰랐어요. 저는 때. 그래서 당연히 정시로 갔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학종이 엄청나게 늘었죠. 학종이 엄청나게 늘면서 대부분 학종으로 하고 정시 비율이 20%막 이렇게 줄었었는데 그런데 학종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죠. 입시 비리. 얘는 어떻게 갔냐? 뒷돈으로 줬냐? 뭐 비리를 써서 갔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어. 실제 지금 입시 제도는 크게 보면 수시가 교과랑 학종. 교과는 그냥 내신 등급만으로 가는 거고 학종은 말고 전부 다 봐서 가는 거고 정시 수능으로 가는 거고 논술로 가는 건데 교과에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나는 1.1등급, 쟤는 1.2등급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교과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분당에서 받은 1.1등급과 지방 어디 잘 모르는 학교에서 받은 1.1등급과 같지 않을 텐데 그럼 그거 1등급이랑 비교하면 누가 높은 것이냐 이런 문제가 당연히 있죠. 있는데 그래도 납득을 해요. 얘는 나보다 등급이 높아. 나는 얘보다 등급이 낮아. 뭐 이런 것들 납득을 해요. 학종.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학종이었는데 진짜 공정하지 않다. 왜 내가 뽑혀도 왜 뽑혔는지를 모르고 내가 떨어져도 왜 떨어졌는지를 모른다. 그게 이제 한창 공정성 문제 때문에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요새. 그래서 그 결과 학종을 줄이라고 이제 정부에서 압력을 넣었죠. 그래서 다 정시를 늘려서 뭐 정시 40%까지 확대를 한다. 그리고 실제로는 수시를 보고 나서 수시로 붙어도 최저등급제가 있고 학생들은 수능을 되게 만만하게 보거든요. 나 좀 공부하면 1등급 맞겠지? 뭐 최저 2합 5. 그것도 못 맞추는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 최저를 진짜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수시가 된 다음에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면 그 인원은 다 정시에서 뽑아야 되고 정시로 뽑으면 그래서 실제 정시 비율이 40% 아직 확대 전인데도 40%가 넘어요. 얼마나 애들이 수시에 최저 등급을 못 맞추는지를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학종을 어쨌든 줄이고 정시를 늘리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정부에서도 그리고 그러니까 바뀐 정부에서도 전부 다 정시를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하면 전부 다 정시로 뽑아라 그냥 정시 100%로 하자 모두 깔끔히 줄 세워서 뽑자 이런 이야기도 막 극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시 100%는 공정하고 옳은 걸까요? 이제 제가 정시 100% 물론 100%는 아니었지만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교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습하러 가는 곳이었어요. 선생님은 앞에서 수업을 하고는 있는데 저는 당연히 수업을 단 한 번도 듣지 않았고 그리고 그냥 선생님이 저한테 수업 듣지 말고 자습하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너는 수업 안 들어도 네가 자습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해서 일단 학교가 붕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조금만 다니다 보면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없는 걸 애들도 잘 아니까 자퇴생이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때. 지금도 정시 40% 이렇게 조금 늘어났어도 강남권은 자퇴생이 그렇게 많다는데 점점 생겨서 정시 100%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안 됩니다. 진짜. 애들이 학교는 다닐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슬픈데
저 때도 그렇고 제 앞에 세대도 그렇고 수능 끝나면 자살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죠. 뉴스에 맨날 나오고. 그래서 그게 다 정시 100%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시 100% 찬성하지 않는데, 그럼 수시의 비율, 뭐 적정 비율은 얼마냐, 어떤 제도가 좋냐, 그거의 정답을 알면 제가 여기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저런 제도들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극복할 어떤 방향, 우리가 이제 이런 제도 하에서 우리 아이를 대학에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느냐, 저희가 사실 바라는 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입시 변화들을 이제 입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정시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 늘릴지 100%는 아니겠지만 뭐 얼마나 늘릴지는 모르겠는데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교학점제가 지금 시행이 되잖아요. 고교학점제는 자기가 선택을 해서 듣는 건데 내가 선택한 과목이 수능 과목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그럼 학생들은 수능이 정시가 강화돼서 수능에 힘이 세지면 수능 과목을 다 들을 겁니다. 수능 과목이 아닌 거는 신청만 해놓고 가서 안 듣거나, 안 듣진 않고 그냥 자리만 해놓고 그냥 자습하거나 다른 거 하겠죠. 아이가 나오면 학교에서 채워줄 겁니다. 어떻게든 보충 수업으로 해서. 그래서 그냥 정시 위주로 돌아가게 되면 고교학점제가 그냥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아닌데 하긴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게 될 거거든요. 그냥 수능 과목대로 그냥 돌아가겠죠. 그리고 다 완전히 자습을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정시가 확대되면 고교학점제 이름만 있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게 될 건데, 근데 문제는 고교학점제는 일단 할 것 같고, 근데 정시는 확대하겠다고 하고, 무슨 생각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주고 우리는 이런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 이제 바뀐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모든 이슈가 다 다른 걸로 쏠려 있죠. 제가 여기서 정치 얘기를 할 건 아니고 뭐 건우선박 그걸로 싹 쏠려 있기 때문에 교육계가 우선순위가 일단 아니에요. 우선순위 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부 장관 되실 분은 난리가 나고 지금 별 뉴스가 다 나오고 있죠. 여기에 신경을 못 써요.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냐? 뭘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 정해지지 않은 게 있고 정해진 게 있어요. 정해진 건 고교학점제는 할 거다. 그 다음에 정해지지 않은 것 중에 또 하나가 특목고 자사고 2025년부터 폐지한다 말 되게 많았죠. 그거랑 이제 고교학점제 두 개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 고교학점제는 그냥 밀어붙여서 할 것 같습니다.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이건 바꾸기 너무 늦어버린, 이미 오랫동안 해온 거라. 근데 자사고 특목고 폐지 일반고로 돌리는 거, 그거는 올해 계획된 게 아니라 약간 딱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지금 딱 갑자기 한, 법으로 한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이 그냥 없애라고 한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없애라고 해서 실제로 상상고드가 좀 대표적인 예인데 자사고 취소 이렇게 했더니 이제 소송 걸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취소한 게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일단 유지인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건 약간 국민적으로 동의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폐지하는 걸 없애서 그냥 다시 지금처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유지가 되면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아까 선택 과목에 되게 많았는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특수학교 특목고를 위한 선택 과목이 훨씬 더 많아요. 고급 수학, 뭐 고급 대수 이런 것들이. 걔네들은 그런 거 하면 되고, 지금 선택 과목 우리가 듣고 있는 그런 거 말고 사실 특목고들이 하는 거 있거든요. 고급 수학, 역시 지금 고급 수학, 심화 수학 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도 똑같이 고교학점제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뭐 고교학점제 진행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는 유지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물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그렇게 아무리 뭐가 다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의 서열화가 어쨌든 있다는 거, 그건 안 바뀔 것 같습니다. 바뀌어도 지금은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럼 대학은 어쨌든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어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적어도 안 바뀌겠죠. 그런데 그럼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우수한 인재란 누구인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우수한 인재인가? 어느 정도 맞는데 어느 정도 틀렸거든요. 무슨 말이냐? 정시를 통해서 줄을 세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줄을 세워서 우수한 학생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걔네가 우리 학교를 다니냐는 말인 거예요. 안 다녀요. 정시로 줄을 세우면 학생들은 그래요. 내가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여기 없는데, 내가 두 문제만 더 맞았으면 서울로 들어갔을 텐데, 아니면 뭐 학교 간판이 바뀌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재수라면 난 당연히 두 문제를 더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분명히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대로인 경우도 많은데 일단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기 있을 성적이 아니야. 나는 더 높은 곳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재수, 반수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전인 그러니까 모든 자료가 다 공개를 하진 않기 때문에 대학들이 2020학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서울에 한 10몇 개 대학? 그런 데는 정시로 들어온 학생의 70%가 졸업생이었어요. 고3이 아니라. 재수생, 반수생, 뭐 삼수생, 사수생 이런 것들. 그런데 코로나로 2년간 학교를 안 갔잖아요, 대학교를. 그러다 보니까 반수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냥 학교 왔다 갔다 안 하고 애들이랑 친해지지도 않았고 내가 학교에 뭔가 붙어있을 뭔가 끈끈한 것도 없고 근데 학교는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그냥 대학 다니면서 반수를 하기가 너무 쉬워졌죠. 그래서 2021학년도, 22학년도는 아직 뭐 조사에 의해서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지만 80%가 넘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뭐 첫째가 중1이시면 아직 뭐 먼 이야기 같은데 이제 지금 고2, 고3들 정시 파이터라고 하죠. 이상해요. 대부분 수시로 훨씬 가기 쉽고 수시가 더 많은데 어쨌든 수시가 아직은 더 많은데 수시는 수시 파이터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시는 그냥 수시로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근데 정시 파이터를 하게 되는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내신 성적과 학생부 이런 걸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니까 강제로 수시에서 떨어집니다. 그럼 나는 수시 탈락자라고 하기 싫어서 나는 정시로 갈 사람이면서 정시 파이터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바꿔 부르고 그리고 정시에 도전을 합니다. 통치로 가면 되죠. 열심히 해서. 하지만 현역 고등학생들은 재수생들, 졸업생들에 비하면 그냥 공부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뭐 학교에서 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가야 되고 학교에서 내가 정시랑 관련 없는 과목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부족하고 그 결과 실제로 졸업생들이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역 주변에 현역 정시로 서울대 갔다, 현역 정시로 의대 갔다. 그냥 와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시로 가면 재수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4학년 때 대학을 간다. 지금으로 치면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란 말이 그래서 있죠. 재수 한번 실패하면 바로 삼수니까. 그래서 정시가 이제 되게 그런 것들이 줄 세우기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다 좋은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정시 100%도 동의할 수 없다고. 그런 게 대학도 동의하지 않아요. 대학도 우리 학교 학생이 들어왔는데 자꾸 나가요. 자꾸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새로 온 애들도 또 자꾸 나가려고 그러고 다 위로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은 학종을 좋아합니다. 대학들은 학종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까 학종은 내가 왜 붙었는지 왜 떨어졌는지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가 학종으로 연대에 붙었다 뭐 서울대 붙었다 이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다닙니다. 내가 이 학종으로 의대나 서울대 이렇게 윗 학교를 썼을 때 붙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붙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다닙니다. 그래서 그쪽은 재수를 안 해요. 그리고 학교에 되게 만족도를 보고 하고 그런데 정시 확대하면서 그리고 수시 축소하면서 자꾸 학종으로 뽑지 말래요. 그래서 뽑으려고 봤더니 구분 안 되는 교과와 구분 안 되는 절대평가제 수능이 있다면 대학은 어떻게 뽑을까요? 뭐가 남았을까요 이제? 더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본고사. 대학은 이제 학생을 뽑을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고교학점제가 그러니까 정시가 확대가 되면 뭐 그럴 거고 극단적으로 구분이 없어지면 본고사로 갈 거고 아니면 다시 학종의 시대로 돌아가든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정해지지가 않은 것들입니다. 방금 것들은. 발표가 나야 정해지겠죠. 그러면 정해진 게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지금부터 그래서 정해진 게 없으니까 공부하지 말고 놀자.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럼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쨌든 고교학점제는 진행이 될 거고 우리 아이는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뭘 들을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학생들한테 너는 꿈이 뭐니? 너는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니? 하고 싶은 게 뭐니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좀 미안해요. 저도 중학교 때 꿈 적어서 내다보면 맨날 바뀌었고 매년 바뀌었습니다. 저 생기부터 적은 거 보면 매년 바뀌었고 그리고 그 꿈에 적힌 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죠. 저도 그렇고 당연히 그런 거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는 당연히 수학을 좋아했고 수학과를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수학과를 갔죠. 그리고 대학 가서 아닌데? 라는 걸 바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는 왜 꿈이 없니라고 하는 건 솔직히 어른들이 잘못하는 거긴 한데 근데 그래도 꿈에 대한 좀 자기 생각을 한번 찾아봐라 정도는 권유를 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뭘 좋아하니?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뭐 직업을 이걸로 갖지 않더라도 좀 관심을 가져봐라. 네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뭘 하고 싶은지를 좀 계속 알아봐라. 그게 이제 고1 때 분명히 선택 과목 선택을 해야 돼서 진로 선택을 해야 돼서 학교에서도 계속 해주긴 할 건데 뭐 일찍 하면 좋겠죠. 계속 해서 꿈이 바뀌는 건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책을 보면 제일 좋은데 책이나 뭐 진로 직업 체험 이런 거 다니면 좋은데 뭐 유튜브에서 그냥 아는 인터뷰 같은 것만 봐도 되니까 좀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 관련된 거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과목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과목을 학원을 다닐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목이 문제집이 나오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경제 수학, 분명히 되게 의미 있고 뭐 문과에서 상경회 갈 친구들은 선택을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경제 수학은 교과서가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문제집은 없습니다. 인강은 없습니다. 스스로 공부해야 됩니다. 학교 수업만으로 아니면 스스로 공부하는 게 뭐 무슨 책으로 하냐 무슨 강의를 듣냐는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공부를 해서 이걸 이해했다는 게 무엇이고 안다는 게 무엇이고 그런 스스로의 기준을 잡을 수 있으면 어떤 책으로든 그 범위 안에서는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건데 그걸 모른 채로 그냥 떠먹여주는 공부만 했다면 그럼 이 학생들은 경제 수학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진짜. 지금 나오는 그 아까 선택 과목들이 모든 과목이 다 인강과 문제집과 이런 것들이 제공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없는 과목들이 더 많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려면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하든지 그런 기준,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기주도 학습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래서 좀 저희 학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원래 이제 매 설명회마다 학원 안내문을 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학원 설명할 때 여기다 PPT 띄워놓고 하죠. 근데 제 생각에 안내문을 드리는 게 맨날 안 읽으실 것 같아서 당연히 안내문으로 설명을 그냥 해버리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안내문 한번 보시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목차 넘어가서 이제 1페이지 보면 메이저 수학학원은 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 서울대 출신 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는 실력 있는 수학 선생님들로 구성된 수학 전문학원입니다. 수학만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고 개별진도이기 때문에 무학년 제도고 수업을 하면 좀 심할 때는 주말 같은 경우에 심할 때는 초6부터 고3까지 같이 있습니다. 학생의 수준도 다 다릅니다. 얘가 뭘 저한테 질문할지 모릅니다. 무슨 상황이냐? 나는 수학에 대해 완벽하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학생이 어떤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해줄 수 있고 학생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얘가 뭘 모른다. 그러면 너는 어디를 모르는구나. 어디까지 알고 어디를 모르는구나를 선생님이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마다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렇게 풀어주면 애는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안 배웠으니까 아직. 그러면 너 이거 아직 안 했지. 그러니까 넌 여기까지만 알고 있지를 먼저 알아는 상태로 그 과정까지만으로 설명해주는 교육과정도 확실히 알아야 되고 체계도 확실히 알아야 되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그런 실력을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다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항상 연구 중이시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들, 저희 학원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빡센 자기주도 수학 전문 학원입니다. 빡센. 여기서 빡센 일단 선생님들이 빡세고요. 힘들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도 빡셉니다. 처음에 이제 다른 학원 다니다가 저희 학원 오면 2시간 수업 2시간 자습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옆에서 개념 설명 듣고 다시 돌아가서 풀고 이렇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 입장에서 보면 앉아서 그냥 칠판을 쳐다보고 있어도 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가 풀고 있어야 되고 안 풀면 선생님들이 이제 와서 어디 풀고 있니 뭐 몰라서 못 푸니 자꾸 이제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4시간 내내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주변에서도 다 알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다 시험 보고 있든지 다 스스로 문제 풀고 있고 잠깐 질문하고 다시 와서 또 문제 풀고 있고 그러니까 할 게 없어서 계속 문제를 풀어야 돼요. 4시간 동안.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처음에 오면 되게 빡세다 그래요. 저학년들은 진짜 엄청 힘들어하고 처음에 그래서 뭐 2시간 수업에 1시간 자습만 하고 줄여주는 경우도 있고 조절은 하는데 엄청 힘들어 하거든요. 되게 빡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인 맞춤형 관리학원입니다. 네, 무학년제 다 개별 진도이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어느 과정이든 어느 수준이든 뭐 그거에 맞춰서 다 진행을 합니다. 결과를 책임지는 학원입니다. 담임제거든요. 무학년제라서 그러니까 저희 반에 들어온 학생이 계속 저랑 같이 성장을 해나가는 거죠. 뭐 중1 때 들어와서 중2, 중3, 고1, 고2 계속 다니면서 뭐 저랑 모든 수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이거 왜 몰라?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 선생님한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임지고 무조건 그런 얘기를 전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제가 다 책임지고 중학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3까지 모든 과정을 다 책임지고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자기주도 학습, 그 다음에 1대1 맞춤 수업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특징에서 교육 이념, 빡센 자기주도 학습에다가 이제 다음 줄이 좀 문제인데 메이저 수학 학원의 목표는 학생들이 학원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대표님이 쓰신 건데 떠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저는 그렇지 않고요. 애들이 교육 방법을 좀 알아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건데 그럼 스스로 공부할 줄 알게 되니까 학원을 떠난다 아마 이런 의도로 쓰셨을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도 제가 어떤 쓰임새를 갖고 저를 이용할 수 있게 스스로 공부하는 걸 알아도 질문할 사람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무슨 자료는 필요하거든요. 저는 혼자 다 공부를 했는데 학원을 못 다녔거든요. 기숙사 살아가지고 강제로 이제 혼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슬펐던 게 질문할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다 저한테 질문을 하러 가져오거든요. 나는 누구한테 물어보지? 이게 문제였어요. 저는 그래서 다 해설지를 보고 알아서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도 물어볼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었어서 저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거 당연히 공부법을 알고 스스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필요할걸?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거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물어볼 게 없는 학생들도 당연히 있어요. 저만큼 하면 이제 물어볼 게 없겠죠. 그런 학생들한테는 모든 자료를 다 제공해주고 저희가 뭔가 저의 쓰임새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저는 좀 목적이고요. 그래서 입시 자료 이런 거 공부 많이 하고 그다음에 모든 자료들 다 학생들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시험지는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주고 싶어 해서 그래서 저는 학원을 떠나는 게 아니라 공부법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강사로 써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끊임없는 동기부여다.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동기부여 강연도 계속 할 거고 학생들한테도 그리고 5월 14일에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다음 주 토요일에 학생들 대상으로도 이렇게 강연을 할 거거든요. 제가 어머님들한테 이런저런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공부 방법은 어떤 것이다 라고 설명회를 하면 집에서 싸웁니다. 네.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니 하면서 싸워요. 애들은 갑자기 당황스럽죠. 그냥 나는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요.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니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 하는 것도 당연히 의미는 있지만 학생들한테 하는 게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요. 이번 자기주도 학습이란 3번 1대1 맞춤 수업, 4번 철저한 책임 수업 제도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수업 시스템 기본적으로 와서 지문 찍고 집에 갈 때 지문 찍고 그래서 출결을 항상 이제 어머님들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규 수업 수업 시간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냐 이제 학생들마다 다 숙제가 다르고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숙제 보고 그렇게 해서 숙제 등급 매기고 오늘 수업한 내용 이런 것들을 다 학습 현황에 적어서 전부 다 어머님들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업 이제 노트에 모든 걸 풀게 하고요. 책에는 틀린 것만 표시해서 그 책을 다시 풀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저렇게 노트에다가 전부 다 풀게 하고요. 그 다음에 2시간 수업하고 나면 2시간 시험 본다. 그 다음에 테스트실 가서는 이제 테스트는 뒤에 다시 한번 더 나올 거라서 되게 많은 종류의 테스트가 있어서 그걸 되게 볼 거고요. 집에 갈 때 지문 찍으면 다시 그것도 갈 거다 카톡으로.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은 사실 여러 번 설명했던 거라서 다른 설명회를 참고하셔도 좋고 이거 유인물을 보셔도 되는데 그냥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학습 도구 6페이지 메이저 노트 전부 다 노트에 풀게 한다고 했죠. 전부 다 노트에 쓰게 한다. 책에는 정말 틀린 거 표시해서 오답 노트로 쓰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학원을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간 학습 현황 모든 거 수업한 거 언제 왔고 언제 가고 숙제는 뭐고 테스트는 몇 점 맞았고 이런 것들을 항상 다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매일 카톡을 가면은 카톡에 다른 것도 나가기 때문에 이제 한 달씩 모아서 따로 정리해서 얘가 한 달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진도는 얼마나 나는지 이런 식으로 월간 학습 보고서도 나가고 있고요. 방학 때는 로드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원 홈페이지에 설명회 설명회 영상도 올라오지만 동영상 촬영된 전과정 강의가 다 있거든요. 초등, 중등, 고등부터 해서 전과정 강의가 있어서 학생들이 필요할 때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들을 때는 태블릿 PC에 저장된 걸로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이나 원장 선생님이 찍어 놓으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제가 찍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제가 저희 반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래서 저도 따로 또 찍어 놓고 해서 학생들한테 듣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가 이제 9페이지에 있는데 테스트 종류 보면 되게 많죠. 진짜 다 보는 것들이거든요. 네. 저희가 테스트 2시간씩 있잖아요. 정말 다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선행을 나갈 때는 메이저 테스트랑 라벨 테스트를 봅니다. 메이저 테스트는 센 기반으로 만든 거고, 라벨 테스트는 교과서 연습 문제를 기반으로 만든 건데, 다 진짜 저희 선생님들이 만들었고, 제가 만들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크리티컬 포인트, 기출 모의고사, 예비고일 모의평가, 주간 테스트, 메이저 파이널 이런 것들은 이제 내신 대비 기간에 보는 거고요. 정말 학생들이 학교 시험을 못 보는 긴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소 시험 볼 때 학교 시험처럼 보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진짜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볼 수 있게 최대한 저희가 도와줄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1 학생들이 이제 시험이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월간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볼 때 중1 자체고사도 같이 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중1 학생들 보고요. 그 다음에 오답 테스트는 이제 학원에서 워크북을 만들어서 이제 내신 대비를 시키는데, 거기서 틀린 거 번호를 적어서 내면 틀린 거만 따로 모아서 한 번 더 줍니다. 한 번 더 풀라고. 그래서 오답 노트를 자연스럽게 저희가 만들어 주고요. 수능형 모의고사는 이제 고3들 수능 시험 전에 뭐 여름방학 때 하루 풀로 잡아서 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다음에 10페이지 장학포상. 네.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상도 주고 뭐도 주고 이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10쪽 11쪽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내신 대비, 저희 이제 학원 자체 교재인 메이저 워크북을 만들어서 풀리는데, 뭐 기본 응용, 그 다음에 크리티컬 포인트,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 이거의 난이도는 센 C보다 어렵고 1품급, 그 다음에 블랙라벨 이런 것보다는 조금 쉽고 이런 급이거든요. 요새 나오는 시험들이 엄청 어려운 경시대 문제, 심화 문제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요새 추세는 그래서 제 생각에 요새는 엄청 심화 교재를 많이 해야 되나, 중등 내신 같은 경우는 엄청 심화 교재를 많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그냥 딱 워크북에다가 모의고사 실전 기출들을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다 라고 요새 중2, 중3들은 내신 대비를 그렇게 시키고 있고요. 고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부교재들이 좀 중요하고 실제 모의고사 기출들에서 되게 많이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서 이제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 이런 거 집어넣어서 풀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메이저 파이널 이제 학교 앞에 가서 막 나눠주고 이러고요. 그 다음에 모의평가, 학생들 진짜 시험 보는 것처럼 똑같이 시험 보게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학원 기본적인 시스템 안내입니다. 뭐 학원 시스템 안내 같은 경우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따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안내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되게 내용 많았고 이런저런 말씀드릴 거 되게 많았고 새로운 내용 많았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